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소득세 종류인 이자 소득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책 177페이지 이자 소득. 쉽게 말해 이자 소득은 예금 등의 이유로 내가 대가성으로 받는 소득을 말하죠. 내가 예금 등의 지급을 이유로 반대급부로 받는 이자를 이자 소득이라 한다. 해서 이자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요거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구나 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우리 이거 예전에 재무회계에서 배웠었는데 어떤 거? 자동차 사면 국공채 산다 말씀드렸죠.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 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 등에서 그러니까 이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 내가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를 사면 국공채, 국가가 나한테 채권을 판다.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사면서 얘를 구매를 하는데 보통은 국공채 채권을 사자마자 다시 판다. 그러니 이 사자마자 판 채권 가격 간의 차이 할인액은 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손해본 거 취득원가에 가산했고 이익본놈은 채권 또는 그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상대방은 이익이겠지. 내가 손해봤으면 상대방은 이익이 생겼겠지. 그렇다면 너 그거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동그라미 2. 일반적으로 국내 예금에서 받는 이자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5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은 크게 저축성과 보장성이 있다. 보장성은 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비보험 같은 것들, 그냥 혜택만 보고 나중에 소멸되는 것들. 그래서 보장성은 아니고 저축성으로 인해 보험 중에서도 저축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축과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축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익, 그것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어쨌든 저축이니까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에 지급하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해당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이다. 동그라미 6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직장 공제회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안에서 일정 부분 모임이 있다면 모임 자체에서 내 월급에서 일부 모으는 돈이란 말이에요. 좀 개 같은 놈이지. 개라는 게 어머니들 이제 동네에서 일정 개 모임 하잖아요. 개 모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도 회사에서 개 모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가입한 개 모임에서 초과 내가 낸 금액 100만 원인데 150 줬다라고 한다면 130 돌려줬다 친다면 30만 원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보겠다,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직장 공제회, 직장에서 만든 모임의 일정 부분 개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이란 뭐냐? 내가 금융기관이라면 이자 소득은 당연히 나의 매출이겠지. 그렇지만 내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돈이 많아. 개인이지만 단순히 돈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 내가 명동의 흑곰이야 해서 사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개인적인, 내가 금융업을 영위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비영업 대금을 빌려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에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융업을 영위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지 매출인지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금융기관의 이자 소득은 매출이겠지. 그러나
내가 금융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발생되는 대출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액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세법은 이와 얘 말고도 마지막 조항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성이면 모든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려주고 받는 대가라면 무조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암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자, 책 178페이지. 그렇다면 비과세 이자 소득은 무엇이 있느냐? 과세하지 않는 이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건 혜택을 주는 거죠. 자, 얘는 우리 소득에서 앞으로 배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서 비과세는 중요하세요. 비과세는 열거된 소득보다 더 중요해요. 과세되는 소득보다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은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시고, 얘는 별표 한 2개 정도. 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 저축, 생계형 저축, 노인 등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재형 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이런 것들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뭔가의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뭔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어떤 것들이냐?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노인, 장애인 등이 생계 목적으로 들어간 저축에 대해서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를 과세한다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거는 비과세 항목으로 봐줄게. 혜택 줘야겠지. 네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농촌, 어촌 등 농민들, 어민들 혜택을 주려고, 또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 해서 은행 가시면 저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비과세 상품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얘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저희 비과세 상품이 있어요. 이것은 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세법 자체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행 가시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비과세 항목이니까 비과세 상품이니 가입하세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세법 자체에서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재형 저축, 얘네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할 거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재형 저축은 끝났다. 2015년도 12월 말까지 가입한 부분. 그래서 이때 당시 재형 저축에 대해서 비과세 할 거다. 이번 기간 마지막이에요 라고 해서 연말에 빨리 가입들 하세요 라고 이슈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들도 다 가입 기간은 종료가 되었다라는 거. 가입 기간이 있다라는 거, 가입 기간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자 소득 금액의 계산.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과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밑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너 그 불로소득이니까. 소득 발생되는데 너 노력한 거 없잖아. 그러니 필요경비 인정 안 해줄 거야. 필요경비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은 내 소득이 높아진다. 즉 소득이 높아진다면 내 세율 구간도 높아진다.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려면 너무 많은 부분을 암기를 해야 돼서 그냥 대략적으로 몇 개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 채권, 이름이 없는 채권은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 이름이 있다라고 친다면 약정이 있을 테니까 서로 간에 약정이 있을 테니 약정에 의한 지급 개시일 해서 일반적으로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소득은 원칙은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하겠다. 요걸로 알고 계시고, 그 외의 것들, 만약에 정기적금 해약으로 인한 지급받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비영업대금 이익만 좀 체크를 해주실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만,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지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하겠다. 요 비영업대금만 이익 체크해 주시고, 채권 등의 이자 할인액, 그리고 보통 예금 등 정기 예금 등 해약하는 경우 실제 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입 시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우리 재무회계 배웠죠.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장사를 잘했어 해서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해서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나서 수년간의 이익이 우리 회사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사함을 표현해야겠죠. 누구한테? 지금까지 믿고 우리에게 투자해준 주주분들에게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 회사 이익 이만큼 쌓였으니 이 중에서 나한테 투자한 지분 비율만큼 배당을 줄게요. 감사함을 표현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당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 배당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내국 법인으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가장 일반적인 거고, 뭐 국외에서도 받는 것도 가능하시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자 공동사업자란 뭐냐? 개인 사업자인데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야. A와 B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그런데 실제 투자는 동일하게 50대 50을 했어. 투자 50대 50으로 투자를 했는데 B가 A한테 얘기한 거야. 야, 나 회사 경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단순 투자만 하고 나중에 이익 나면 그것만 돌려줘. 나머지 경영이랑 회사 운영 뭐든 다 A 네가 해 라고 한다면, B는 투자는 50대 50으로 했을지언정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여기서 이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그냥 배분만 해줘. 이런 경우 B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B가 이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출자를 같이 했어. 50대 50으로 출자를 같이 한 공동사업이었고, 야, 우리 앞으로 경영도 너와 나 같이 반반하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 경영권 다 50대 50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뒤에 가서 배울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해서 B가 경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받는 소득이 배당 또는 사업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세율간의 원천 징수 세금을 떼는 요율도 다르고, 배당 소득이라 한다면 2천만 원이 안 된다. 분리과세 가능하겠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분리과세로 종결해 라고 해서 둘 중에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B가 경영권에 참여를 한다 하지 않느냐, 요 차이대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배당인지 사업인지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당도 역시 마지막 9번,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그래서 이자 배당은 열거가 원칙이었지만 그 외에
비슷한 것들은 모두 다 과세를 할 테니까 열거주의의 예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과세하지 않는 배당소득,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지만 과세하지 않겠다 보시면 얘도 동일해요. 장기주택 마련 저축, 노인 장애인, 재형저축, 농협 등 조합의 출자 대금의 배당소득, 요것들은 수익 분배 성격이 있지만 배당하지 않겠다. 자, 동그라미 5번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하남. 농협이라 함은 대부분이 농민들이 출자한 조합이에요. 그러니 농민들이 받아가는 수익 분배, 수익 배부의 금액은 1,000만 원 안 되면 1,000만 원 이하라면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해서 1,000만 원 이하라면 너 이거 배당 받은 거 과세하지 않을게, 혜택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만 기억해 주시고, 배당 소득도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밑줄, 다만 묻기만 하세요. 다만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가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칙은 수익 금액 자체가 배당 소득 금액이 돼요. 근데 더하기 귀속법인세, 우리 책 보시면 180페이지 귀속법인세를 더한다. 그럼 얘는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해외의 법인에도 투자를 한 거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해서 해외 법인에서 나한테 배당을 줬네 라고 한다면, 해외 법인에서 나한테 배당을 주는데 이 회사는 국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 아니더라도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죠. 그리고 이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이 이익을 또 나누는데 또 세금을 떼. 그렇다면 하나의 이익에 대해서 두 가지 세금을 떼는 거야. 하나는 법인세, 하나는 배당으로 인한 배당 소득세, 즉 소득세. 그러니 하나의 이익에 대해서 두 가지 세금을 내니 이거 조정하자,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해서 미리 낸 세금, 그래 좋다, 그거 배당 소득으로 합칠게. 다만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공제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이중과세 조정해주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실 거 없고, 그냥 원칙은 필요경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배당 소득의 수입식은 언제이냐? 일반 배당도 동일하게 원칙은 지급받는 날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지급을 받는 날. 그러나 잉여금 처분, 우리 법인이 이익이 많이 나서 잉여금 처분한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처분을 결의한 날, 보통 주총일이 될 수도 있고 주주총회 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처분을 결의한 날, 우리 회사 이익 났으니 이거 배당할 거야 라고 결의한 날을 수입식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총 수익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제 배당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반 배당과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그리고 뒤에서 문제 나오면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그렇다면 배당 과세 방법, 이자와 배당에 대한 과세 방법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해요. 금융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산
하는 것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지 보시겠다. 1번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 내가 받을 때 낸 세금 냈으면 그걸로 종료해. 다른 소득이랑 무조건 합산하지 마. 그렇다면 얘와 반대로 느낌적으로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겠구나. 조건이 해당이 되면 그걸로 끝내. 그거 해당이 안 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 어찌됐건 합산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높아지겠죠. 내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예 혜택을 100% 주는 것, 혜택을 조건에 따라 주는 것, 그리고 무조건 합쳐야 하는 것 있겠죠. 하나하나 보실게요. 무조건 분리해라. 어떤 것? 비실명 금융소득. 알 수 없는 자가 나에게 지급한 금융소득, 그거 받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내. 얘도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 할인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3번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직장에서 받는 초과 반환금,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개 모임에서 받는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그걸로 끝내 라는 거 합산하지 마. 두 번째 별표 3개. 다음에 해당이 되면,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되면 너 분리과세 선택해 라는 거예요. 어떤 금액? 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예요.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라는 거예요.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이라는 거, 금액 2천만 원 이하인지 미만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할 수 있다. 혜택 주는 거니까 최대치로 해준 거예요. 2천만 원까지. 혜택 주는 거는 최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 외에 무조건 합쳐라, 무조건 종합과세 해라라고 하는 것,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너 이자 받았을 때 원래 세금 떼고 받아야 하는데 세금 안 뗐다고 한다면 너 무조건 합산해.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 A와 B 있었죠. 그래서 B가 받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2천만 원까지 기억해 주시면 금융소득에서는 중요한 게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책 181페이지까지 봤고 182페이지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전체적으로 별표 한 3개 정도, 소득 종류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사업소득이란 밑줄,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그라미 1,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겠다. 내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구분이 될 테고, 내가 금융업처럼 돈을 빌려주는 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얘가 영리를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자지만 내가 빌려주고 받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발생이 될 거고, 은행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소득은 아래 것들 농업, 광업, 제조업 등등 이 업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여기 업종들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암기할 필요 없으세요. 이거는 20번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다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얘 때문에 얘와 유사한 것도 다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열거했지만 이 마지막 문구 때문에 비슷한 것들은 다 그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얘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 그렇다면 과세하지 않는 사업소득, 혜택을 주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별표 5개. 얘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에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을 위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1. 논밭, 작물 생산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논밭을 빌려주는 거야.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시골에서 논과 밭이 있는데 얘를 누군가 작물 생산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서 내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임대업이에요. 얘는 토지, 땅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땅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지만 이게 작물 생산에 도움이 되니, 우리 경제활동에,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니 이거 혜택 줄게 해서 비과세할게라는 거예요. 언제? 논밭을 밑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논밭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빌렸다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네?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 논밭을 빌려서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땅 빌려주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혜택이겠지. 동그라미 2. 한 개의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부득이하게 나는 나가서 살고 이거를 임대를 놓을 거야 해서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임대 놨다고 하나하나 다 과세하면 이것도 너무 과하니 혜택 줄게. 단 네 집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다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것은 너 혜택 줄 만큼 불쌍하지 않아. 야, 집 9억짜리 집이 9억이 초과되는데 이거 혜택 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9개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을지언정 9억이 넘거나 그 집이 국 외에 있다면 너 영세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제외로 두고 있다. 원칙은 한 개의 주택 소유하고 임대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가 9억이거나 9개에 소지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요거 밑줄 치시고, 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너 임대소득 2천만 원이면 월 기준 대략 한 150 정도 되나요? 한 180, 170 그 정도 받는 거는 너 과세하지 않을게. 동그라미 3. 농가 부업 소득. 농가에서 부업으로 일정 부분 소액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농가 부업, 농촌에서 부업으로 하는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금액 정해지지 않았어요. 동그라미 4. 전통주의 제조에 발생나는 소득. 전통주 제조, 이것도 혜택을 주는 거죠. 전통주니까 우리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세 관청에서 야, 너 전통주 만든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게.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렇지만 네가 시중에 유통되는 막걸리라든지 땡땡 막걸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주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비과세라는 항목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그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차이 아셨죠? 자, 동그라미 5. 조림기간, 동그라미 5 체크. 별표 하나.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내가 나무 키워서 나무 판다라고 한다면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 소득이 600만 원 이하라면 너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비과세할게. 나무 자라게 해서 일정 부분 키워서 파시는 분들 계시죠, 시골에. 그 금액이 연 600만 원, 연이에요. 연 600만 원 이하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비과세할게. 6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죠. 그리고 작물 재배업도 일정 부분 여기에 속한다면 비과세하겠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까지만 보시고 우리 계산 구조 대략적으로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구조만 보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볼 거예요. 자, 사업소득은 결국에 단기순이익, 시작은 단기순이익이에요. 시작은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나와? 우리 재무회계에서 배웠잖아요. 재무회계가 동일해. 단기순이익까지 오는 단계는 재무회계 동일해. 뭐? 그쵸. 매출에서 우리 복습 차원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뭐다?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 외 수익 더하고 영업 외 비용 차감하면 비로소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된다. 이것은 뭐다? 재무회계상 단기 순이익이에요. 해서 이 단기 순이익은 재무회계 기준으로, 우리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이익이란 거예요. 그런데 회계랑 세법은 거의 다 생각을 같이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뭐 계산하는 거예요?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 세금이 보기에 회계는 약간 보수적이지 않아. 세금 쪽이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 나 이거 너 인정 못해, 비용으로 인정 못해, 또는 이건 수익으로 볼 거야 해서 기준이 다른 것들을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란 뭐냐? 회계에서는 이것을 수입으로 안 봤던 거야. 야, 너 이거 판매된 건데 왜 판매된 걸로 안 봤어? 왜 이거 매출이야? 라고 하는 것. 세법에서 시키는 거야. 이거는 매출로 봐, 수익금액으로 봐, 총수익금액에 산입해. 또는 야, 이거 필요경비 아니잖아, 경비 아니잖아, 판관비나 매출원가 아니잖아, 이거 경비에서 빼, 필요경비에서 빼, 불산입, 산입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이 윗줄은 우리의 소득금액을 늘려줄까요? 빼줄까요? 그렇죠. 늘려주겠지. 그럼 소득은 올라갈 테고 과세관청은 세율이 더 올라가겠죠. 세금이.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회계가 조금 낮게 책정한 이익을 좀 더 올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반대로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야, 이거 세법상 비용인데 너는 안 잡았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세법이 더 인정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이거 필요경비에 넣어. 세금 계산할 때 경비로 넣어. 그만큼 세금 줄어드니까. 또는 총수익금액에서 빼. 이 총수익금액 매출에서 차감시켜.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은 소득금액을 낮추겠죠. 그러니 세금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을 하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개인사업자에서는 큰 의미는 없으시고 조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총수익 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금액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이 전까지의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